가족복지론 14주차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렇게 그 다음 주 시험을 또 보게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아쉬우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예, 우리 특히 1학년 우리 이번에 그 우리 학교에 새롭게 그 입학을 해서 대면에서 같이 얼굴도 보고 인사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이렇게 그 한 번 얼굴 못 보고 이렇게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된 거를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뭐 그래도 우리 바뀐 일상이지만 나름대로 그 일상 가운데 한번 힘내시고요.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젊은이들이 얼마큼 또 잘 적응하고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나름대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4주차 시간은 우리 가족복지론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할 텐데요. 2차 시, 3차 시 시간은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특히 3차 시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가족복지의 이제 그런 개입 과정에서의 어떤 가족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대표적인 두 가지 치료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소개를 하면서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우리 두 개의 이제 그 치료 기법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레포트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2차 시간에는 가족복지론 어떤 개론적인 부분에서 어떤 전반적인 거를 리뷰하고 또 3차 시간에는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가족치료 기법 두 가지 이제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세대 가족치료와 경험주의적 가족치료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를 간단히 리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간단하게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리뷰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뭐 우리 그 원래 같이 만났었으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 그런 빈곤 가족, 뭐 노인 가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입양 가족이라든지 이혼 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1학기에 나왔던 얘기들 중심으로 이제 뭐 전달 체계, 뭐 정책, 그다음에 이제 가족 국제 정의, 어떤 수행 체계 이런 어떤 그런 개론과 정책적인 부분들로 앞에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하고 뒷부분은 3차 시대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가족치료 기법 두 가지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간을 간단하게 우리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전통적인 정의와 현대적인 정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개념은 결국 이제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 그다음에 주거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특징에서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결혼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그들의 자녀로 의해서 이제 나름대로 형성되는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얘기한다고 하면 현대적 의미에서는 좀 더 이 구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어떤 느낌보다는 자 소프트웨어도 있겠지만 상호 친밀감이라든지 나름대로 서로 어떤 상호작용, 그다음에 어떤 역동적인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그 개념으로서 구조적 그 예전의 어떤 그런 그 근대적인 고전적인 의미의 가족은 구조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현대에서는 기능을 중요시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 그 안에 애정이 있어야겠죠.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애정의 관계. 두 번째, 그 가족 단위 안에서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필요 조건이 되려면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져야겠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가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특히 아버지 또 어머니들도 가장이 될 수 있겠죠. 경제 활동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또 경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이게 여러 가지 학업에 또 뒷바라지를 또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또 우리 학생 교육에는 이런 경제적 기능을 우리 학생들 스스로 하다 보면 사실은 참 학업부터 하기 힘든데 경제적 기능까지 수행하다 보면 참 어렵겠죠. 이게 바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가족의 주요 기능은 자녀 양육, 자, 그리고 사회화,
이 가족 안에서 자녀들끼리 또 하나의 또 소규모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규칙도 배우고 배웁니다. 자, 근데 이 주요 기능 중에는 이 자녀 양육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빠질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꼭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구조는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의 주요 기능은 이제 지위부여. 자, 우리 결혼을 해서 부부끼리 살 때는 이제 단순히 부부였지만, 자,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는 어떤 부모라는 위치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할당받는 거죠. 부부에서 아빠, 엄마라는 역할, 또 그 자녀라는 역할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죠. 자, 가족이 변화가 됩니다. 구조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예전엔 대규모 대가족에서 어떻게 핵가족으로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형태가 바뀝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혼도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가족의 기능을 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이 또 나름대로 또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이혼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부모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또 불가피한 어떤 그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또한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 부재로 인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한부모 가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혼 가족이 많다 보니까 또 재혼 가족도 많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조에서 꼭 자녀가 없어도 이제 나름대로 그 부부끼리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블 인컴 노 키즈자, 아이 없이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위해서 더블 인컴 맞벌이 가족들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주기가 변화합니다. 예전에 가족 형성이 되기 전까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20살 좀 넘으면 바로 결혼을 해야 되고 했었는데, 저도 사실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자, 그만큼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기간이 길고, 또한 이제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60세 넘어서도 요즘은 뭐 그 부부끼리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100세 시대의 어떤 즈음에서 가족 주기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죠. 결혼 가치관에 대한 변화.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될 것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뭐 본인 선택이죠.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미혼. 왜 결혼을 안 했어? 미혼이란 말을 쓰죠. 요즘 결혼을 왜 스스로의 어떤 결정에서 안 하는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녀 및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 우리 그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을 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어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만 해도 우리한테 부양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무조건 꼭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 역할에 있어서 또 이제 성평등이 이제 그 어떤 주요 가치관으로, 사회적 가치관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 연구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구조 기능주의, 이건 뭐냐면 가족의 기능이 바뀐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윤리적, 이제 사항적 윤리, 그만큼 예전에는 그런 절대적 가치였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는 바뀌는 것이죠. 이제 가족이 어떤 그런 구조의 기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애정과 어떤 사회화와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에 대한 개념과 정의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가장 중점 있게 볼 부분은 가족 복지잖아요. 자, 가족 복지에 대한 부분은 체계론적 관점. 체계론은 뭐냐면 이제 그 시스템 시오리 이제 해서 이제 제도와 제조가 하나 같이 융합을 하는데, 어떤 융합?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하나의 단위로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규모 최소한의 단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족 상호 간에 뭘 해야 된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성평등적 관점,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제
평등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따로 있었다면, 그리고 또 남자는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역할이지만 지금 어때요? 집안일을 같이 하는 역할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성 역할에 대한 구분도 이제 정말 명확해지고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2장 가족 복지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는 가족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지금 이제 한 그 가족 복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복지는요, 한 단위로서의 가족. 물론 가족은 구성원으로 뭐 아빠, 엄마, 자녀들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걸 하나의 단위로 본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한 단위로서의 전체성을 내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치료를 얘기할 때 가족 치료는 케이스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가족 구성원은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조직, 단위 구성으로 해서 그 전체를 갖고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들이 바로 가족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가족복지가 왜 필요한지요? 점점 갈수록 가족 기능이 약화되죠. 오다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예전엔 대가족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힘들 때 있던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가족이 있어도 서로 잘 보살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외로운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가족 복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렇죠. 자, 예전에는 가족 간의 어떤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또 여성과 또 남편의 어떤 역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기대하는 거는 크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 충족이 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되게 많은 것이죠. 그런 관점들을 다양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합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족 복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 딩크족, 한부모 가족, 여러 가지 뭐 재혼 가족,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의해서 다양한 욕구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족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 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정책적 접근 방법인데요. 보수주의 시각에서는 가족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혼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보주의 시각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뭐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도 인정하면서 이 변화된 가족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보주의 시각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책적인 방법에서 이제 그 정치의 관점이 이제 여권주의적 시각, 예전에는 남자 여자 역할을 도와주는 거였지만 평등한 성평등적 관점에서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출산을 이제 하는 그런 그 여성들에게는 출산휴가라든지 또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좀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출산휴가 갔을 때 어떤 임금을 보존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권주의적 시각에서 가족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접근 방법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역할 중심, 자원 획득 접근 방식, 역량 강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역할 중심은 결국 서로 간에 어떤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욕구를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로서 이제 다양한 자원들을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거기 맞게끔 이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이제 그런 통합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자원의 뜻 접근 방법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다양한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해서 자원을 연계하고 동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중심에서 역량 강화 접근 방법입니다. 그 가족 스스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자원 어떤 스스로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관계를 증진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 역점을 둡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강점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자, 종합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가족 문제와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연계를 하고, 이를 연계하는 과정을 통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인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조직하는 작업들을 우리 사회복지 전문성이라고 말을 하죠.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반적으로 이제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가족복지에 대한 사례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사회복사의 임파워먼트, 파운드 임, 내적인 역량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족복지관에 대한 가족관에 대한 가족복지 관점을 이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제 책임과 기능을 강조를 하는 반면에 진보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 역할, 또 그런 애정적인 어떤 그런 애정과 경제적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원효적인 어떤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수주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요. 진보주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광의적 관점은 가족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 보건, 의료, 교육, 문화, 주택, 환경 정책들.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해야 될 역할을 광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가족복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협의적인 관점은 가족 내에서만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그 임상에 대한 대상으로만 이제 한정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가족복지의 협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복지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이제 사례를 접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타 기관이나 타인에 의해서 가족을 만나야 되는 의뢰되는 경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해서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바로 접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 문제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어세스라고 하고요. 자, 문제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는 다시 한번 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욕구를 확인해서 우리 기관에 맞지 않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수는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 단계에서는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본인들의 욕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욕구가 부합하지 않을 때는 다른 기관에 어떻게 된다?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정 및 계획 단계입니다. 자, 문제와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할머니가 우리 주민센터 와갖고 다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죽어버리겠다 하는 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제시된 욕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악할 때는 뭡니까? 니즈, 그한테 정확한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난 죽고 싶어 와서 왔지만 할머니의 니즈, 욕구는 뭐예요? 나를 좀 살려줘 라고 하는 욕구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죠. 이 단계는 우리 기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족 사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의 사정 단계에서는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want 아니면 need. 중요한 건 우리 want가 아니라 need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체계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어떤 체계적인 어떤 관계에서 구조를 갖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단계에서 정확한 욕구 사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족 체계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역할 분담, 권력 관계, 의사소통 양식, 문제 해결과 타협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족 체계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이 가족 간의 경계가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방임형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위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위 체계라는 서브 시스템이라 해서 이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이체계라고 하면 부부간의 어떤 하이체계, 부모 하이체계, 부모와 자녀 간의 하이체계, 형제 자매 간의 하이체계, 이걸 다양한 그들 간의 역동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의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력이라 하면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게 여기에 따라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가족 역할이 부여되는데 이게 바로 행동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체계의 특성 가운데 가족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래서 이 다양한 정보들, 생각들, 감정들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교류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가족 체계 특성을 파악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정 단계에서는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족이 어떤 생활 주기로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결혼 부부 단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자녀가 학령기 때, 그다음에 아동기 때,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됐을 때, 그리고 청소년들이 나중에 그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하는 시기, 그리고 노부부끼리 남아 있는 시기, 그런 시기들을 이제 발달 주기별로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정 방법으로는 가계도를 그려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2, 3세대 우리가 가정에도 있죠? 2, 3세대에 걸쳐서 가족의 구조도 파악하지만 가족 간에 어떤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가족 간에 중요한 건 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도에 대한 예시는 한번 보셨죠? 이거 보시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 가족 관계에서 이제 구조와 관계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 알고 파악할 필요가 있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욕구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있는지, 어떤 환경과 얼만큼 상호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태도를 그릴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지역사회 자원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원의 교환, 에너지와 자원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함으로 통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45세의 우리 엄마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다양한 시어머니 관계, 또 교회 관계, 또 분시점을 하면서 어떤 열악한 그런 열악한 관계,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친구 우리 뭐지 오빠의 나름대로 본인이 있으시죠. 우리 20세니까 본인의 친구 관계, 또 이제 이런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생태도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관계적인 부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가족복지의 이제 실천 과정, 그래서 개입 및 종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입 단계에서는 파악할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지침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로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니드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상담가 입장이 아니라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그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게끔 해서 우리 상담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의존성을 너무 이제 하는 것들을 피하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해줄 것처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제사장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그네들의 욕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출석도 안 하고 상담에도 참석 안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네들의 환경이 바뀐 건지를 잘 살펴서 그네들의 어떤 그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레지스트에서 이제 그 저항을 다시 한번 사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적인 거리, 친밀감 표현을 하다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서로 간에 벽이 없다 보면, 우리를 전문가로서 인정 안 하다 보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적절한 기대를 심어준 거, 또 막연한 희망을 심어줘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부정적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너무 이제 기정사실로 하게 되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기대를 갖게끔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준의 단계에서 가족 치료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hen의 다세대 가족 치료, 민호치료의 구조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 전략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여기서 다음 시간에는 보헨의 다세대 가족 치료와 경험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한 두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의 개념, 이제 주요 학자, 이제 치료 기법, 주요 개념, 그런 이론적인 배경,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제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제 과제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제출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세대 가족 치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또 할 거니까 다 하시고요. 자, 구조적 치료는 가족의 구조의 문제를 두기 때문에 가족 간의 역동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역할 배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족 구조를 바꿔주고요. 또 경계선을 나름대로 이렇게 개방형, 어떤 폐쇄형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이해를 시키고요. 또 하위 체계를 잘 이해시키는 통해서 여러 가지 합류, 실현, 경계, 만들기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고 대표적인 학자가 미누친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경험적 치료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가 해결 중심. 이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잘못 다루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데 예전에 문제에서 이제 해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 질문. 아,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담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기적이 일어났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만약에 이제 고통이 한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담이 끝난다면 고통이 몇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이제 대처 질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버티셨어요? 어떻게 잘 대처하셨나요? 하는 질문들. 이렇게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해결 중심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다세대 가족치료와 경험적 가족치료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수준의 개입에 있어서 가족 생활 교육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요. 가족 위기 개입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적 개념으로 진행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수준의 개입에서는 이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라든지 자원들에 대한 관계망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 수준의 개입에서는 이제 가족 사례 관리 측면이 이제 여러 가지 복지관이랑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옹호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법률 지원들 또 이렇게 권리 옹호 등을 통해서 가족의 어떤 지지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별 단계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잘 평가하고 성과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후 관리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단계는 실천에 대한 결과가 효과적이었는지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평가 단계에서는 단위 사례 설계, 과업 성취도, 목적 달성 촉도, 동료 협도, 만족도 설문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가족 치료에 대한 어떤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표적인 우리 전달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서 건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해서 다문화 가족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가족 돌봄 사업, 돌봄 낭사업, 가족 교육 사업, 가족 상담 사업, 가족 문화 사업, 그리고 다양한 가족 통합 지원 사업, 지역사 연계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예비부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가정에 대한 가족이니까 예비부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예비부부, 신혼기 부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어, 생애 주기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영유아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뭐 사춘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기 부모 교육, 그렇게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 노부부께 나갔을 때 노년기 가족 교육 등이 진행되는 것이죠. 또 가족부 전달 체계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건강가족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환경 보통 그런 것들을 사이드에서 확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담당 부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요즘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자녀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은 이제 각 지역마다 기초단체별로 희망복지지원단 통해서 이제 직접 공공조직이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체계를 한번 보시면서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로서 이제 주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활동 내용들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까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가정을 잘 차릴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취업정보, 일가정양립, 임시출산 여성보호, 출산휴가기, 고용안전지원, 남녀고용 평등, 직장 성희롱, 시간 선택지 일자리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민간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민간적인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앙에 있고요. 시도별로 있고 이렇게 역할들을 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체계는 한번 잘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전반적인 이제 가족 복지에 대한 정의, 개념, 또 전달 체계, 또 수행 체계, 다양한 또 그 가족 그 복지에 대한 실천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가장 또 중요한 이제 가족 그 개입 과정에서의 어떤 가족 치료 기법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이제 그 과제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